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선뜻 실현을 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점차적으로라도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들을 좀 차 운행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면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산성비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이나 식물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보물이라든가 문화재 같은 것들이 또한 산성비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배우면서 들은 거지만 대리석이라든가 석회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겠지만 저 서양 쪽에 가보면 그래서 금속, 플라스틱은 물론이거니와 시멘트나 벽돌까지 또한 석회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축자재라든가 이러한 유적 같은 것들, 특히 아크로폴리스라든가 이런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산성비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러한 문화재가 훼손될 것은 우리가 명약관한 사실로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지는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산성비에 대해서 그 노출되어 있는 그 문화재라든가 시설물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이나 그러한 쪽에 있는 그런 문화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글쎄요, 석굴암은 어디 안에 있잖아요. 석굴암은 어느 그 시설물 안에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파고다 공원에 있는 석탑들,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재들은 산성비에 만약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들을 우리 이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손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그러한 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의 문화재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가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과제는 조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그 내리는 비의 그 산성도는 어떤 것인가를 참고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988년도부터 2006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한 몇 년 주기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몇 년 주기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에 대한 그 도표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다가 그 마크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성비의 폐하가 5.6이라면 부산에 내리는 비는 거의 산성비를 겨우 벗어났다는 거죠. 겨우. 그러나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대전을 한번 보세요. 대전하고 서울을 보면 4.7의 폐하가 나와 있고요. 어떠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그 주변에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4.7 정도의 폐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대전의 그 수치가 서울과 비슷하게 계속 낮게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산은 2002년도에는 6.2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면 여기는 좀 산성비에 조금 그 자유롭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바람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예. 3월달 그 오쌤 추위와 함께 오는 부산 바람은 이렇게 서울 사람한테도 소문이 나 있고요. 저도 매년 3월달마다 겪는 거지만 부산의 3월 바람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밀려오는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그러한 것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울산 쪽에 조사를 해본다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산 쪽에도 그런 산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기오염의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것 중에서 수치 같은 것들은 전혀 다 생략을 했고요. 뭐 몇 킬로, 몇 센치, 얼마 같은 것은 큰 대목은 전부 다 뺐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대교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질문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우리 사무국장이 굉장히 준비를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갖고 공부를 되게 많이 왔는데 해오셨어요.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서워. 오존층 하나만 지난번에 여기서 찾아보셨죠? 오존층 하나만 봐도 벌써 몇 페이지잖아요. 제가 그저께 그 다른 일본 교재를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차를 한 대 생산할 때 제일 쉽게 가까이 있는 우리 늘 책을 보니까 책 한 권을 그 출판해서 우리가 우리 손에 넣기까지 그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백열 전구 60쪽짜리 백열 전구에 빗대어 가지고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 소비될까? 60쪽짜리 전등을 어느 정도 켜놓는 거랑 맞먹을까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가늠이 안 되는데요. 차로 만들려고 하면 일단 나무를 키워야 될 것이고 예. 또 펄프를 만들어서 뭐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가늠이 안 되는 인쇄기를 돌려야 되고, 잉크도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차를 가지고 배송도 해야 되고, 운송을 해야 되고, 한 99일간 그 전등을 켜놓는 거랑 맞먹는답니다. 60초. 책 한 권? 예,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평균. 예, 평균. 자동차는 36년간 이 전등을 켜둬야 된대. 그 정도의 열 소모량이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 그 내용을 보고 참 재미도 있지만 실제 우리는 차에 대한 만들어지기까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뭡니까? 오염에 대한 그 인식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이 겸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향수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제 뭘 아무런 건 아니고 이제 더 멋을 내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뿌리는 향수도 포함되어 있는 그 성분들이 그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로졸 같은 것들이 바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건데 이게 오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분리도 되면서 또 굉장히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온가스가 오존이 O3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 하나가 이게 자꾸 다른 것들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존이 파괴되면서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몰랐던 사실 중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외 뭐죠? 뭐가 나온다고 그러지? 참, 왜 우리한테 안 좋은 걸 뭐라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뭐라 갑자기 뭐라 그러는데 테레비 같은 걸 키거나 전자파? 전자파 그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전자파 같은 것들을 이제 오존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복사기 같은 것들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할 때 전자파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복사기를 한번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복사를 하면서 그 옆에 있잖아요. 아니면 출력을 할 때라든가 근데 출력을 할 때나 복사를 할 때나 그럴 때 나오는 전자파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피해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서 달렸을 때 그 위에 그 기계에서 나오는 또 전자파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전자레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그 동력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 그 물건에는 다 전자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해야만 하는 젊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쪽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글쎄요 이세가 이제 걱정이 되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 연령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 30, 40, 50대를 놓고 보면 인간이 이제 생식을 해서 이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제 자녀들을 출산을 할 때에 최소한의 그 필요한 정자 수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천만 정도 되는데 요즘에 나타난 통계입니다. 옛날 게 아니고요. 요즘에 나타난 통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은 제일 없을 50대에서 5천만 이상이 나왔고요. 가장 적은 게 여기입니다. 2천에서 2,5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정자수가. 물론 일시시에 들어있는 정자수겠죠. 30, 40대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3천, 4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분명하지 않고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가장 작아야 돼. 다시 말하면 힘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활발하지 못한 2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는 오히려 생성 능력이 활발하고요. 가장 활발해야 할 20대는 50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다시 말하면 기본 숫자에도 못 미치는, 물론 뭐 안 된 사람만 뽑아서 그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그 수치 중에 나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20대가 되는지 30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대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물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바로 보는 이 컴퓨터에 나오는 전자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 외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20대들은 될 수 있으면